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8일입니다. 이제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0여일, 약 40일 남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이 통합당 공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감하게 공천한다, 물갈이를 잘한다 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 아니냐, 사사로운 선거가 아니냐, 이것은 공천이 아니라 숙청이 아니냐 하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사안을 평가를 할 때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이 그런 민주적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한 것도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강령과 정책을 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과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료적으로 이루어지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당원들이 배제되고 그 사람을 뽑은 유권자들이 배제되고 국민이 배제되고 그리고 지금 시국 상황과 관련한 고민 이런 게 배제된 밀실에서 하는 저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문 닫아 걸고 몇 사람이 했다가 발표를 하는 이런 식의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민주적 공천이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공천을 한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공직선거법에도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입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사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 후보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당헌 당규에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더 두었습니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즉 비례대표 후보자는 과거처럼 전략공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순번을 당 지도부가 멋대로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거인단, 당내에 선거인단을 만들어가지고 투표를 한 다음에 순번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례대표자의 경우인데 사실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 사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평가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헌 당규, 이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입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의 당헌 당규로 거의 바뀌어졌고 그 중에 공직 후보자 추천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여기에 지금 김형호 씨가
공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공정관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 당외 인사를 상당히 대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문제입니다. 정당은 당원끼리 하는 게 맞습니다. 당외 인사를 특별히 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주체성 자아상실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또 당외 인사가 들어오면 큰 소리 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도 그렇습니다. 공정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공정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 120일 전까지 사실은 미리 했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빨리 했. 그런데 공정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제2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확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을 때는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을 요구받았을 때는 공정관리위원회의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정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 또는 추천할 수 있다. 평가 시스템의 세부적인 사안은 공정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당헌당규의 77조네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를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 국민공천 배심원단이 또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중앙당에 국회의원 선거 국민공천 배심원단을 둔다. 국회의원 선거 국민공천 배심원단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위원 50인으로 구성된다. 그럼 이 배심원단은 뭘 하느냐?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위원회는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부적격 평가를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는 최고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국민공천 배심원단이 비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에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구의 당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의 유권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상향식 공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상향식 이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원과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그것은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해져가지고 막 지명하는 식으로 또 자르는 식으로 해서는 이게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이 당헌당규가 규정하고는 민주적 절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천이라는 것은 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으로 간판을 바꿔 건 것도 결국은 공천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도 공천을 위한 것이니까 아무리 통합을 잘 해도 공천에서 실패하면은 선거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황교안, 김형호 두 사람은 승리하면은
우리가 공천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실패하면은 아마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자칫하면은 2016년에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의 관계처럼 김무성 플러스 이한구 그리고 황교안 플러스 김형호 이렇게 대비될지도 모릅니다. 대비돼가지고 달랐다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은 똑같다 또 어떤 점에서 똑같느냐 당을 만진 점에서 똑같다 이렇게 평가받을지 모르는데 2016년의 교훈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상향식 공천에 대한 황교안, 김형호 두 사람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오히려 그 점에서 나왔어요. 김무성 원내대표가 아니죠. 김무성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가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을 상당히 고집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민주적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한구 씨가 청와대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상향식 공천의 견제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서로 충돌했던 것입니다. 2016년 공천이 잘못된 가장 큰 책임자는 이한구 그리고 이한구 씨를 활용한 박근혜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김무성 공동 책임인데 그러나 그때는 그나마 상향식 공천이 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김형호 이분이 주도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인지 별로 설명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리하여 물갈이를 한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오히려 2016년보다 민주적 공천이라는 면에서는 후퇴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지난 1월에 출범할 때부터 좀 끄림칙했습니다. 이 출범 시기에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천위원 한 분 한 분을 참 어렵게 모셨다. 이분들은 국정 현장, 교육 현장, 사회봉사 현장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다. 오늘의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 각자가 뼈아픈 고민과 철학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다. 이분을 모시게 된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혁신 공청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자본과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중하게 또 양심에 의해 이 나라의 미래를 되찾고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공천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 좋습니다. 혁신 공천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가 혁신이냐 이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혁신이면 무조건 좋으냐. 이것은 역시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한다.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 반역하는 이런 위중한 사태에서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은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배급 경제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서 혁신 공천이라는 것은 그런 흐름을 저지할 수 있는 자유투사를 깨끗하고 용감한 자유투사를 뽑는 거죠. 깨끗하고 공정하고 이 문재인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김정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투쟁력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런 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혁신만 했지 이 사람들이 그동안 보여준 혁신은 다선 의원 자르기 심지어 당대표 지낸 사람도 자르고 정책위 의장도 자르고 현재 국회 부의장도 자르고 이게 혁신이다. 아니면 다선이 죄입니까? 국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 다선 의원입니다.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다선일수록 거기에 지혜가 있으니까 존중해야 되는데 다선을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보 같으면 이건 좌익 정당이 맞습니다. 좌익 정당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공천관리위원들의 거의 전부 다가 원내 원외지만은 문재인 정권과 맞붙어서 싸운 사람이 없었어요.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느냐? 지난 3년 동안에 나라가 왼쪽으로 지금 세월호처럼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놀고 있다가 갑자기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완장을 차고 나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입장에서 지금 공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김세연 의원은 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됐어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 부자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금수저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공천관리위원이 됐어요. 출범식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67일 전에 수명을 다해서 해체해야 된다고 말한 한국당에서 공관위원을 맡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있었다. 4년 전 새누리당이 망가졌던 20대 총선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2016년 3월 조용히 탈당계를 제출했던 김 위원장이 백척 간두의 위기에 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천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그 뜻을 거역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김형호 씨가 공천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김형호 씨도 새누리당이 어려울 때 망가졌을 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애정이 있습니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기복이 많을 때 그 한가운데서 같이 울고 불고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번 공천이 실패한다면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한가하게 놀던 사람을 불러들여 와가지고 무슨 개혁 인사라고 축혀주면서 공천을 맡겼더니 이런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공천은 뭐냐? 반민주적 그리고 자유투사를 배제하거나 자유투사 발굴을 포기한 일종의 기득권 연장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물갈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세연 의원은 이렇게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물리적인 완전한 해체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위원직의 직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불출마의 뜻을 밝힌 취지를 구현하는 차선치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 내부를 잘 알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고해받지 않고 부여된 직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인실 공천위원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거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고 서민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를 살릴 공천이 되길 희망한다. 이기는 공천, 혁신 공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희진 위원은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정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하게 국민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다. 이석연 위원은 공천 업무와 관련해 황 대표를 비롯해 당에서는 손을 떼라. 저는 개파에 관심도 없고 개파 인사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국민의 감동을 받아 궁극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달라. 이석연 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을 지낸 사람인데 들어오자마자 황교안 대표 보고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공천을 전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겉멋이 들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외부 인사를 받아들이면 뭐 객관적으로 보이고 뭐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은 외부 인사에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운명을 맡길 정도로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가짜는 존재입니까? 미래통합당은 한국 우파 정당의 맥을 이어오면서 정권을 몇 번이나
창출했던 전통 있는 정당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것을 올라가면은 김영삼, 노태우로 이어지는 국정 경험이 많은 정당인데 어떻게 인재가 없어가지고 외부 인사에게 공천권을 맡겨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은 이건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좌파가 하는 걸 따라가다가 결국 자아를 상실하고 주체성 상실하고 되는 겁니다. 제가 민주적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인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주적 인사니까 공천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민주적이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공산당, 좌익, 문재인 세력과 싸워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싸운 적이 없으면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감히 정치인이 되겠다고 합니까? 그것도 우파 정치인, 우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합니까? 안 되죠.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면 그럼 당신은 민주적 조건에서 결격 사유다. 이렇게 해서 배제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유일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역시 당선 가능성이 중요하고 이른바 도덕성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투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을 자꾸 욕을 하니까 국회의원이 좀 사소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말이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역대 12명 대통령 중에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이승만, 윤보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장면 내각 책임자 총리였던 장면식까지 넣으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처럼 그래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국회는 국회인 겁니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였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을 공천하는데 지금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보여주는 이 방식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천은 미래통합당을 자유민주적 정당이 아니라 이것은 당대표나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관료적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런 정당은 자율성이 부족하므로 투쟁성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면은 국회의원이 다 당 지도부 눈치만 보게 됩니다. 더구나 여당일 경우에 더 맹종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꽃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대충 보면은 탄핵에 앞장섰던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보다 대우를 잘 받는 것 같아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사실은 이번 공천에서 다 배제하는 게 원칙이었죠. 그러나 대우를 하면 우대를 하면 안 되죠. 우대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우대를 받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지금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이주영, 김재원 씨는 청송에서는 탈락했다가 서울로 옮겨서 출마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분들, 김태호 이렇게 공천이 배제된 사람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이 김형호 공천관리위원회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폐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주영, 홍준표 두 사람이 왜 배제되어야 되는지, 두 사람이 문재인 정권과 맞서는 데 있어서는 투지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과거에 그런 경력도 있어요. 더구나
이 당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그리고 현재 국회의장인 사람, 또 현재 정책위 의장인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한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동안에 이 자유한국당은 그 존재 자체가 적폐였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적폐하면서 이들을 청산하려고 한 게 옳았구나. 왜냐하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들을 적폐 또는 구태 세력, 구악 세력 비슷하게 보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날려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인민재판식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숙청을 정당화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해적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해적 공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선이라고 그게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몰아내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좌익정당입니다. 좌익정당. 보수는 뭡니까? 보수는 전통을 소중합니다. 역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효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충성심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이어주는 게 이게 보수 정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당대표 했던 사람, 국회 부의장인 사람, 정책위 의장인 사람을 간단하게 무슨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감투 떨어지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모든 게 이번 선거로 이제 귀착이 될 겁니다. 선거로. 특히 이 대구 경북 지방은 누가 나와도 이긴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구 경북 지역 분들 중에서 몇 사람을 빼고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소홀히 했어요. 많이 바꿨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많이 바꾸는데 바꾸고 나서 누가 공천이 됐느냐를 보면은 그동안에 열심히 문재인 정권, 김정은과 싸웠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상적이야.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조국이 전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한가하게 놀고 있었던 사람을 당선이 확실한 대구 경북 지역에 공천하는 것이 이 김형호 씨의 김형호 관리위원장 하의 관리위원들의 가치관이다. 그것이 김형호 씨가 존경하는 김구 노선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난국은 김구 노선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어요. 김구는 공산당에 이용당했습니다. 위대한 독립투사였지만 마지막 1년에 이승만 노선이라 해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노선,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김일성 세력은 민족 반역자다. 한민족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민족 반역자를 섬멸해야 한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승만 노선과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김구 노선으로 지금 공천하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사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 상태로는 아마 문재인 정권에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